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완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무려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무려 52%나 폭증을 하여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장만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와중에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으로 아주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전문가인 이창근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네. 말 그대로 집값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서울 시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는데 네. 이런 꿈까지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부동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젊은 3040들의 꿈을 완전히 앗아가버린 그런 대책인데요. 이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 그러죠. 중위 가격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을 형성하는 평균 가격인데 9억을 넘었었는 게 이미 작년 연말 12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이미 넘었었어요. 넘어섰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6.17 대책은 그야말로 시장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 일변도의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만 펴다 보니 소위 풍선 효과, 이 지역을 막으면 다른 지역으로 터지는 거죠. 그리고 학습 효과, 이제 투자와 투기도 구분 못하는 문재인 정부다 보니 실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습 효과 생겨버린 거예요. 그건 그렇죠. 막말로 면역력이,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면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마치 어떠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했는데 항생제를 지나치게 맞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항생제 면역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시중에 유동 자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금리가 코로나19까지 오다 보니 초저금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한 곳에 머물질 못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금을 보유한 사람은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도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정확한 거시경제의 상태인 초유동성 그리고 초저금리, 이러한 문제는 보지 못하고 모든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을 다 투기자, 투자자 이렇게 몰다 보니 수요 일변도의 억제 정책, 세금만 폭탄을 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김현미 장관한테 긴급 보고를 받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즉시 내놔라 그랬는데 그 대책도 뭐였습니까? 종부세 빨리 해라,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해라. 세금 올려라. 네. 근데 종부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종부세를 빨리 세율을 올리라 그러는데요. 종부세라는 것도 일종의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유세는 그만큼 올리면 올릴수록 세금이라는 건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정가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당장에 정가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세입자들에게 정가가 되죠. 그리고 초저금리다 보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를 놓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전세 대란까지 일어난다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폭등하고 전세는 전세 대란대로 나고, 그러니 우리 3040 정말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린 자녀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내가 모은 돈 조금이랑 대출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우리 3040들이 대출도 막혀.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3040도 잔금 대출이 막혀. 깡통 부동산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거래를 더 막아버리는 거고. 네. 사실상 전반적인 동맥경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면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은, 특히 부동산 재산은 증가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청와대 자기네들이 마치 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쇼있냐 하면서 참모들은 1세대 1주택만 가지도록 하겠다. 다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두고 청주 아파트를 내놓은 걸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다 봤을 때 모 비서관은 무려 15억인가 뭐 몇 억이 올랐다. 그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불과 1년도 안 된 그러한 시기에 지난해의 재산신고랑 올해 재산신고랑 지금의 시세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스카이 로켓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직자의 뭐를 해저들면 뭐를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데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비서관 중에는 널공도 있을 것이고 어공도 있을 것이고, 널공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갈 부처가 있는 공무원이고, 어공은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으로 그만둘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사실 보면 이게 황당한 것이 문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문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노영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는 이 노영민이가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발표를 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가 다시 이를 정정을 했는데요. 반포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반포 아파트, 서울 시내 강남 노른자위 아파트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우리 3040 세대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우리 3040 세대들이 반포에 집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3040 세대들은 직주 근접인 본인의 직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본인이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곳에 정말 수요를 원했는데 그러한 것까지 다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강남 3구 잡겠다, 그리고 부동산 수요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강남 3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옥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핵심 노른자인 서초구에 집은 안 팔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마치 즐기는 듯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40은 수도권 어디라도 본인이 직주 근접하고 불편하지 않는 곳에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꿈마저 산산조각 낸 게 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3040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대출이란 걸 이용해서 그렇게 실수요자로 나서야 되는데 그 대출을 다 막아버렸으니,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물 건너갔다.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8천만 원 올려달라는데 그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실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들의 주거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어떻게 수정을 해나가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이란요, 정말 부동산만큼 시장 원리에 맡겨둬야 될 정책이 없습니다. 정말 시장 원리에 맡겨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슈퍼 재정을 해도 정부 재정은 500조, 600조를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거의 2,000조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재정이 내년도 또 재정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슈퍼 재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재정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경상경비라고 하죠. 경상경비와 그 다음에 투자적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율을 놓고 보면은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은 거의 한 45대 55 내지 5대 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 재정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경직성이라는 걸 띠기 때문에 지출에는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정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타겟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박근혜 정부가 타겟팅한 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주택이었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없애려다가 못 없애고 신혼부부 주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말 귀를 기울일 대청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아니면은 노인,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계층에 타겟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이들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정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대로 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원리에 맡겨둬야 됩니다. 맡겨두면서 실수요자한테는 정말 수요를 할 수 있게끔 대출을 풀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투기자나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투기자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묶는 게 맞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지 모든 걸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지금처럼 실수요자도 손해를 보고 꿈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에 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정말 투기가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투기자나 투자자라 하더라도 생애 전주기 총 매매 과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생애에 몇 번을 매매를 하든 생애 주기별 누적 과표라는 걸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투기자일수록 그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누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강화 주장하는데 보유세도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었었어요. 그 얘기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9억 원도 고가주택의 가격인 9억 원이라는 것도 이미 수정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과표를 전향적으로 좀 상향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 과표 상량에 따라서 세금이 그만큼 준다면은 기존에 있는 과표로 세금을 보유세율을 올려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이 우리 서민들한테 세입자들 정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계층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둘째, 시장 원리에 정말 맡기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또는 투기자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개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는 투기자와 투자자를 잡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 제가 가령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전주기 누적 매매 과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그래야지만 세금이 올라간 부분이 우리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예,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신의 한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총선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잘 못해서 우리 중도층 계신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정책마다 보면은 역시나 경제 정책만큼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배신감이 들 겁니다. 부동산 정책 그렇죠. 그리고 노조에 대한 정책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노조 당장에 내년도에도 최저임금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 버티지 못하면요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총선은 비록 그들이 슈퍼 여당이 됐지만 다음 이제 대선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야당이 야당대로 정책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두 눈 똑똑히 뜨고 정말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이창근 박사님의 말씀대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왈라스 법칙이 있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왈라스 체계의 법칙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은 자꾸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우리 대다수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신의 한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 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께서는 지금 바로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 수의 소중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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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